그 약속 그 다짐 어디에. 전북시인협회에서는 몇 해째 전북 문인들의 자취를 기록 보관하기 위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인터뷰를 맡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은교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시대지만 어쩔 수 없이 활동할 때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네, 글쎄요. 폭염으로 난리더라고요.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에 제가 또 어떤 분이 우리 작가 어른 중에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만나뵌 적도 있는데 걱정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이 시창작은 또 원활히 하고 계세요? 그 우리 작가님은 공학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학도가 뭐 작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저도 예전에 그 영상하러 어디 가면 그 공학과 인문학과 또는 글과 굉장히 밀접한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문학을 택하게 되셨는지. 네, 아주 잘 질문을 하셨는데 공학도이지만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건축은 종합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가 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령 건축물의 일과를 보면 창문이 반복되죠. 그리고 현관이 있어가지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곡선이 있는 건물이 있죠.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강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 속에 나타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상징성과 비유성이 있습니다. 가령 하얀 돛담배와 같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다. 그러면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그 상징성이 있듯이 장미꽃 같은 당신이라고 내가 노래한다면 바로 그것이 상징과 비유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시를 써야 된다 하고 위대한 건축가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건축가들이 시를 쓰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창작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되돌아보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순천고등학교 101장 대회입니다만은 담임 선생님 손을 잡고 순천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수필을 써가지고 장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고교 시절에 학교 신문을 내는 제가 최초의 편집 일을 맡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입학을 한 뒤에 전북대학 학보사 말하자면 신문사의 기자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후에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학 학보사에 많은 수필과 시를 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작가님은 좀 독특하게 공학도라는 이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늦음막하게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셨나 했더니 역시 보통의 작가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싹이 있으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이것저것 자료를 뒤져보다 보니까 몇 년도에 이제 태어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을. 전남 이제 구례군 그 유명한 운조로에서 출생하셨고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시조를 뭐 굉장히 많이 지으신 분이고 또 유자요 시인이 그렇죠. 어떻게 선생님하고 되세요, 유자요? 그리고 저희 고향이 지금 고향 구례 전남 구례 아닙니까? 운조로라고 하는 조선조 양반가가 있는데 이제 저희 집은 가난한 사람이 쌀을 이제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쌀독을 두고 적선을 베풀었던 집입니다. 저희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쭉 저희 이제 7대조부터 쭉 만여수의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자요 지금 현재 한국시인협회 회장은 저한테는 육촌 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셋째 할아버지 손자고 유자요 회장은 넷째 할아버지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여수 시조를 지은 것에서부터도
그걸 매번 보시면서 자랐으니까 이미 그냥 시적 그 요소나 상황들이 다 이미 갖춰져 있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시집으로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8권 있고 동시집이 까만콩 삼형제, 별꽃 삼형제 그 뒤에 동시조집으로 또 바뀌어서 4권을 동시조집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동시집이나 동시조집은 똑같이 삼형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특이했어요. 수상 경력도 또 많으시고 전국문학상, 해양문학상, 전국 아동문학상 화려한 이렇게 경력이신데요. 그래서 보니까 창작하신 시가 뭐 1200편에 동시가 한 300편, 동시조 500수 막 이렇게 많더라고요. 시를 쓰시다가 어떻게 동시로 바꾸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첫 시집을 1995년도에 냈을 때 그 시집은 제가 습관처럼 매일 일기시를 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피가 제 몸에 흘렀는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일기를 쭉 써왔어요. 그런데 긴 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그날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을 시로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를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님 이거 일기로 이렇게만 써놓으시지 마시고 책을 내시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첫 시집을 내가 95년도에 발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까지 9권 가까이 이제 자유시를 써왔는데 2011년도에 제가 소년문학의 동시로 등단을 한 뒤로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시를 좀 더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만 셋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동시나 동시적 제목을 삼형제를 넣어가지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내가 까만콩 삼형제, 그 다음에 이제 별꽃 삼형제 이런 식으로 쭉 시리즈로 삼형제로 동시집과 동시조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최근에 내신 마지막 그 동시조집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봤더니 뭐 큰애는 큰아들인가 저는 이제 그거를 형제 삼형제라고 해서 작가님의 형제인 줄 알았어요. 자제분들이 아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큰애는 신데렐라 공주를 전주에서 찾았고 그렇죠. 둘째는 대전에서 무슨 엄지공주를 만났고 셋째는 서울에서 뭐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써있는데 백설공주를 만났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그런 굉장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그런지 주로 그냥 내배를 다 공주와 왕으로 이렇게 비교하셨구나 이런 재밌는 걸 또 발견하셨어요. 주로 그래도 대학에서 재직하고 계셨으니까 문단 활동은 많이 못하셨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뭘 맡아서 하신다거나 이런 건 이제 직분상도 못하시고 그랬는데 창작 활동을 하시거나 문단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남는 기억에 남는 작가를 하시면서 에피소드나 창작에 재밌는 일화가 있으면 하나 들려주세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문화활동을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라북도 예천 부지회장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함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대학원생들이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과 또 저희 시를 시 게시판을 만들어서 전주의 그 화성공원 양쪽 길변에다가 세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 나무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없습니다만 또 저는 작은 미니 시 수첩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약 1000여 권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 선물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시집과 유머집, 컬럼집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하면 약 25,000권을 시집을 선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활동은 저는 항상 일반인들이 시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시집에 싹트는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 시인들이 해야지 난해하고 어려운 시를 써가지고 시를 널리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시를 쓴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무튼 그 학교에서 교재까지 합치면 엄청난 저서를 남기셨더라고요. 25권도 넘게. 그래서 참 그걸 다 일일이 밝힐 수가 없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많은 작품집 중에서도 작가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작품집이나
혹시 기억하고 있는 작품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365일을 썼던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철시집이 가장 기억이 남겠죠. 그런데 그 시집 중에서도 저는 꽃에 대한 많은 사랑을 가지고 꽃에 대한 시집을 2권 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꽃에게 사랑을 묻는다는 자유 시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시집으로 이제 동시조집이죠. 해바라기 삼형제를 꽃에 대한 것만 125편의 꽃을 동시조로 써서 어린 아이들이 꽃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조는 세계적인 일본의 하객부라든가 중국의 칠원유시보다 우리의 시조가 아주 세계적인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버드 대학의 맥킨 교수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조 경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고 또 유자요 회장이 형님은 시조를 좀 쓰셔야죠. 이렇게 충고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선양하도록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시조를 높이 선양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끊임없이 시조를 쓰고 있고 지금 이미 1500여 수 시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운주로 삼형제, 타인능의 삼형제 이렇게 내년 내백년에 계속 새벽에 시집을 낼 계획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선생님이 이제 그 아까 대표 작품도 혹시 암송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하나 낭독해 주시지 하려고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할까요? 또는 이제 다른 분이 이거 좋다고 하는 시는 아주 짧은 시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네, 사랑은 처음엔 둘이다가 나중엔 하나 되어 끝내 셀 수 없는 것. 이것이 저의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상대가 있어가지고 둘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해 타산을 떠나서 셀 수가 없는 관계로 가야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뜻에서 썼던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를 생각하시면은 아마 제 사랑이라는 시가 연상이 들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선생님 저 아까 말씀하신 꽃에 대한 그 책이랑 다 받아봤어요. 근데 실제 이제 선입견으로는 공학 교수고 막 이러니까 동시나 어린이에 대한 거나 꽃에 대한 거나 이런 글들이 저한테는 참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리여리한 것과는 이미지가 안 맞아서 굉장히 내면은 그 순수하고 좀 어리고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시조에 대해서 한시조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언젠가 선생님 대담한 거에서 맥킨 교수 얘기와 그 교수가 뭐 조연 시조? 조연 씨 한국에 그거를 이렇게 낭독했다고 그런 걸 언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그때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생님 아까 그 동화나라 삼형제 중에 그 첫 시에 나오는 시를 제가 참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읊조리자면 동화나라 삼형제 첫째는 전주에서 신데렐라 찾아냈고 둘째는 대전에서 엄지공주 만났으며 막내는 수도 서울의 백설공주 맞이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형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은 뭐 작가마다 이렇게 창작 스타일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이제 요즘에 선생님 저한테도 이렇게 뭐 작품 써가지고 계속 보내시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한 수씩 지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로 아침 시를 배달을 해왔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인들이 아침에 제 시를 받고 배달하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옛날에 뭐 고도원도 아침마다 또 고도원의 아침 현재 지금껏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카톡으로 한 7, 800명 정도 전혀 명에게 제 시를 배달을 하고 시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 열어보질 못해서 그때그때 막 응답을 못하니까 죄송했는데
그래도 2, 3일에 한 번이라도 꼭 다 읽고 네? 작가님께 답을 올려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마다 이렇게 창작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소재를 잡으면 성광처럼 이게 번뜩인다 하더라도 그게 시가 되어서 막 곰삭고 막 한 달이 가도 6개월이 가도 놔뒀다가 줄줄줄 풀어질 때까지 견디는 스타일인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나면 바로 즉석에서 쓰시는. 저는 옛날에는 이제 종이에다가 써서 일기시 쓰는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종이와 펜을 멀리하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면 눈이 피로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길을 걸으면서 시상이 떠오르면 스마트폰에다가 기록을 해서 남깁니다. 메모하는 데다가 스마트폰에 메모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바로 고치고 또 여러 번 퇴고를 하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유명한 시인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제 시를 5분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띄어쓰기가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저는 바로 받아가지고 퇴고를 해서 완벽하게 시를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자기의 시를 남이 퇴고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끊임없이 시는 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전에 이제 그 서울에서 유명하게 활동하는 많은 명사 그 시인들이 자기도 항상 친구들에게 내가 이거 밖으로 인쇄물로 나갈 건데 소시나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한번 읽어봐달라 이렇게 유명한 시인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퇴고를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워낙 준비한 게 많으셔서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떤 창작물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나 또는 활동 계획이나 방금 뭐 이제 삼형제 얘기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영원히. 그 저는 어느 한 가지 주제에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꽃에 대해서만 계속 시를 쓴다. 꽃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사성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조를 500수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년 문학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앞으로 고사성어 이것을 시조로 쓰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유명한 영화나 유명한 단편 소설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시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시조를 앞으로 3, 4년 후에는 제가 정리를 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선생님은 그 창작하시는 그 방이 댁에 있어요? 네. 네. 환경이 아주 좋으신가 봐요. 창작실이. 저희 집 아파트는 아주 화산공원이라고 아, 숯과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아주 그 별장처럼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몇 년 전에 뵌 것보다 더 건강하시고 혈기도 왕성하셔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선생님이 오늘 이제 저랑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시조에 그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뿌리 내리려고 하는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의 호가 근암이시죠? 근암입니다. 근암이죠? 네. 그래서 그게 나무 뿌리근이 무궁화 뿌리근입니다. 아, 무궁화 뿌리근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런 근암 그러고서 제가 또 한자를 또 찾아봤어요. 어떤 뜻을 이렇게 보이셨을까? 근데 그런 깊은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대화 중에 그런 건축학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건축학에도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시나 뭐 그 속에.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참 인상적이고요. 건축학 자체가 예술인 것 같은 그런 깊은 인상을 받았고 지구가 이렇게 펄펄 끓고 막 무너져가고 난리가 치는 이 속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끊임없는 그런 우리나라 한시조를 알리는 노력과 삼형제의 이야기가 건강하게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푸른 언덕 위 하얀 집에서
마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자던 그 약속 그 다짐 어디에 두고 비바람에 떨어지는 저 꽃잎처럼 그렇게 무정하게 떠나버렸나. 홀로 남은 이 가슴에 눈물만 남기고 기약 없이 떠나간 당신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았는데 새들 노래하던 푸른 숲에서 우리 서로 오래오래 살아가자던 그 약속 그 맹세 어디에 두고 찬바람에 휘날리는 저 낙엽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떠나버렸나. 홀로 남은 이 가슴에 고독만 남기고 소리 없이 떠나간 당신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당신은